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대책기구를 마련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 등 5부 요인과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전국이 멈춰선 가운데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부터 이낙연 신당 추진 그리고 총선 여론 지형 변화까지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습 이튿날인 오늘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데요.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고 가짜뉴스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열상이 아닌 2cm의 자상을 입었고 내 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약간의 물만 먹고 있는 상태고 검사 지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나 논란거리가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당국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대책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수사 상황 또 이런 보도 등 2차 가해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안전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정부 측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가짜뉴스와 테러 살인 예고 등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백한 2차 테러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의자의 위장 입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의 당적 확인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압수수색했고 양당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당적 여부를 확인해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 계획 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 단서 찾기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이 대표의 가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환자분을 뵐 수는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가족들이나 우리 옆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한테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제1야당 대표한테 가해진 이 정치 테러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빨리 쾌유해 총선 100여일을 앞둔 엄중한 상황을 잘 수습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피습 사건으로 불참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인재 영입 전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식을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인사회,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지혁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습을 당해 입원하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새해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처음 마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은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총선에서 이겨서 나라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철규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당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려 합니다. 비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추진 구상도 밝혔는데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생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오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불러온 민경우 전 비대위원 발언을 사과하며 총선 악재로 불거질 수 있는 이슈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집중했고 여당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안 후보자의 공급망 관련 대외 협력 능력 등은 검증됐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청문회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피습 사건 영향으로 오후로 미뤄져 진행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며 안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수출 악화, 통상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어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부산엑스포 결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부산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엑스포 실패 책임은 문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여는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가자 이런 뜻이죠. 민주당은 또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로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한다며 이에 대한 안 후보자 생각을 물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본인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성수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재개발 지역이어서 살고 있지 않은 것뿐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무역 수지의 흑자 전환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물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투자와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요소수 공급 우려에 대해선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있다며 불과 한 달 만에 7개월 이상 국내 비축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속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벽부터 참 이슈가 많아서 좀 이슈 아이템 고르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속보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라는 그 뉴스들이 나왔는데, 자, 민주당은 관련해서 오전에 긴급 의총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이
이 피습 사건으로 이 경정맥이 손상되는 자상을 입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2시간에 걸쳐서 긴급 봉합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회복에 들어갔는데 이 조금 전에 이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중환자실과 상관없이 일반 병동 역시 가족 이해에는 면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 역시 방문이 안 돼서 병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 역시 이 대표의 병문안을 갔다가 이 대표를 직접 만나진 못하고 이 가족과 당직자만 위로를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하고 또 의원들과 이 향후 대응 방향에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대책기구도 발족한다는 계획인데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입장문도 냈는데요. 이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폭력과 혐오로 무너뜨리는 테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주요 정치인의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비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도 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 홀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칼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 범행을 위해서 손잡이를 떼어내는 등 일부 개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당도 찾아가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그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SNS나 기사 댓글, 유튜브 등에서 정말 무수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벌써부터 여야 모두 여러 해석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피습 사건 직후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적인 해석을 자제해달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곧바로 사건의 원인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글을 올린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이 SNS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어제죠.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이나 이념을 운운하면서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힘의 이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도 한 지지자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쇼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곧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마치 제가 피습당했던 일처럼 생각을 해달라라면서 그것이 수준 높은 정당 또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정치라는 게 말로 싸운다라고 하는 만큼 원래 하나의 이슈나 사건을 놓고 여러 해석과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요. 이 벌써부터 이 가해자가 어떤 소속 정당이었는지 또 지지 성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여러 지라시들이 오늘 아침에도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이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발생 직후 나온 이런 썰들이 SNS를 타고 또 음모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을까? 그 배경으로 경찰의 경호 부족을 짚어주셨던데요. 경찰이 추가적인 테러를 막기 위해서 경호 인력을 또 배치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원래 선거 시즌이 아니면 경찰이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별도의 경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발빠르게 이 유사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피습 당일이었던 어제 이 대구 경찰은 이 대구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의 신변을 위해서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240명 규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의 2배 이상이 되는 건데 또 내일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공원 현축탑과 이 국립 5.18 민주묘지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방문하는데 역시 경찰은 이 경호를 요인 보호 수준으로 강화를 해서 평소에 비해서 2배 넘는 인력을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240명 정도 규모 경찰 인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경찰이 구체적으로 이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평소에 비해서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내놨는데 그렇군요. 어제 오후에 온라인에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글을 올린 40대 이런 글도 남성이 있었습니까? 네,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담 보호팀도 가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정치인 피습을 막기 위해서 주요 정당의 당대표 등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담 보호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4시간 밀착하는 경호 인력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요. 당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주요 정치인의 일정 등에 맞춰서 안전대책을 각각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각 당 차원에서 당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오후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열렸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산자부 장관의 청문회 주로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전에 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날의 조간신문에 이 후보자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기사화가 됐는지를 보면 어떤 네. 공방이 오갈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오늘 주요 매체 조간 보도를 보면 이 안덕근 후보자에 관련된 보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인데요. 이 자연스럽게 그런 만큼 이 안덕근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3달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물러나는 이 전 장관이 되겠죠. 박민규 현 장관의 이 결정 이런 부분들이 문쟁이 됐습니다. 그 서 기자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얼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나름 그래도 매일매일 이 네. 이슈 팔로잉을 하니까 정확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고 하는 정부 책임론도 주로 거론이 됐는데 이 청문회 중반 넘어서부터는 사실 이 오늘 청문회에서 이 별도로 채택됐던 증인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정책 관련 질의로 넘어갔거든요. 특히 이 한전과 가스공사 등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방이 사실 저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후보자는 이 가스공사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답했고 또 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필요한 건 맞지만 국민부담 등을 종합해서 추가 인상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다소 신중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 오늘 청문회 한 문장으로 가볍게 정리를 하자면 야당은 이 잦은 장관 교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 또 이 정책 역량의 부족 부분의 가능성, 또 군 면제 관련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여당은 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이 국제통상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적절한 인사인지를 강조하고 방어하는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2024년엔 좀 우리 국민, 우리 국회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 이슈픽에서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금융투자 소비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여당은 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됐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으로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꺼낸 이유는 결국 총선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정의당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사회적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특별법이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연말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 공제도 연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증가를 위한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해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 공제를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힘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대외 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반복되는 정치 테러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가짜뉴스 및 음모론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범죄고 테러란 말이죠. 네. 가장 취약한 지점을 노렸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잡하다 보니까 그 범인이 그 틈새에 들어왔고 그 상황을 범인은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경찰 한 4-5명이 붙어서 이제 제압을 하는데 저항을 엄청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리가 그대로 이제 분명히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랐죠.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정의도 하시면서 엄정한 수사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속히 이재명 대표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사건이 벌어진 어제 하루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10시 27분경에 사건이 벌어졌고요. 40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하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현재 회복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인을 향한 테러 습격 사건은 과거 정치사에도 발생을 했었죠.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자상을 입어서 11cm 정도의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2022년 3월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지를 당부하던 중 둔기로 뒷머리를 가격당해서 붕대 투혼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과 섞여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전에 박근혜 대표 때도 당에 있을 때인데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인데 정치인이 저게 쉽지 않아요. 대중들하고 섞여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경우에 위험이 따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악재가 선거 판세를 뒤집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6년 흉기 습격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병상에서 대전 상황을 걱정한 게 보도가 되면서 충청권 판세가 뒤집히기도 했었죠. 이뿐 아니라 정치인이 공개 현장에서 주먹으로 가격당하거나 계란 투척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추진되던 신당 움직임과 탈당 움직임은 일단 멈춘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당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무 관련해서는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어서 또 이재명 대표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당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겠죠. 같은 당에 있었던 분인데 병문안은 가는 거야. 그러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진 정치 테러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죠. 이 같은 비극이 절대 다시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포기하고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신당이 만고의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허은하 의원은 이번 주 중 탈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하는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기인 천하람 전 위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로써 친이준석계로 알려졌던 천하 용인 4사람 중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3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탈당과 함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신당 합류를 원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밝히면서 그분들과 신당 교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때문에 추가 합류 의원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허 의원의 탈당 회견 자리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도 신당 몸집 키우기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는 사실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당원 가입 절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 유출된 주소만으로 보니 한 5천 명 정도 당원이 가입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오늘이 지나면은 창당에 필요한 시도당별 당원 수는 다 모이지 않을까. 연락이 오시는 분도 많고 제가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 오시는 분들 얘기하기도 좀 시간이 빠듯할 정도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 의사를 밝히며 이준석 신당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몸집 키우는 이준석 신당에 누가 또 합류하게 될지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비상의총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피습 대책기구 구성과 함께 차분한 대응을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는 2시간 동안의 수술 후에 현재 일반 병동에서 이제 회복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을 두 분은 좀 꼽고 또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게 말로만 증오의 얘기, 그걸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잖아요. 증오의 발언인데 증오 발언이 결국은 시작입니다. 그게 진영이 나눠지면서 더군다나 지역과 연동이 돼 있고 각 정당과 연동이 되면서 증오 발언이 자꾸 나오다가 보면 그게 폭력으로 가고 폭력이 나오다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오 발언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그게 이제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에 준하는 정도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를 하고 혼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고 말인데 뭐가 어때? 뭐 이러다가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게 우리가 차별적 언어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언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초동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문화, 그런 제도적 장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있었던 나라의 경험을 보면은요, 증오 발언이 나오면은 아주 그냥 혼을 냅니다. 그게 특히 공적인 사람이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공적인 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헤이트 스피치가 나오면은 그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유 뭐 말인데 뭐 어때 뭐 이런 또 굉장히 관대함이 있어요. 결국 관대함이 이런 심각한 범죄, 테러에까지 지금 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 갈등, 뭐 지역적 갈등과 결합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요즘에 자꾸 많아지는 거 보면 우리가 위험 수위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미 넘어갔는지도 모르죠. 이런 규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이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이제 말로 하는 거고 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이제 많이 말하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 말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게 아직은 조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첫째는 이건 정치 테러는 분명하다. 두 번째는 당적과 관련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민주당원이면 어떻고 전에 국힘당원이면
해석하는데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정신병 요소가 있을 거라는 의심은 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배후를 의심해 봐야 된다. 배후라는 게 이게 뭐랄까 사주나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본인이 왜 저런 범행을 지는지 아직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를 많이 하겠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경복궁에 낙서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교사와 실행범이 달라요. 돈을 10만 원 입금시켰다는 사람하고 실제 뒤에서 배후 조정한 사람은 나타나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정한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만든다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요. 김정남 피살 사건 때 그 김정남. 네. 그때 북한의 공작원들이 오랫동안 몰래카메라 훈련을 시켰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자분들한테. 네. 베이비 로션을 발라서 몰카 찍고 2달 동안 여행 연습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짜 신경가스를 발라가지고 김정남을 죽였다. 그러니까 교사범과 실행범은 완전히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원격 조정, 차도 살인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사당국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당정인 이런 거 갖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주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 수사당국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단어 하나에 신경을 쓸 텐데 그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저는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물론 개인적 생각이에요. 20일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참석한 자리에 함께 이제 있었다는 그 피의자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살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진술한 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게 배후 뭐 이거 봐야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분이 보면은 경력을 보면은 이거 멀쩡한 분이에요. 네. 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전에는 하위 공직자도 했다고 그러고요. 멀쩡한 분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배우나 공모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분 자체한테 뭔지 하여튼 문제의 시작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서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하여튼 체크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배우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공모자나 이걸 사주했던 사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주변의 이야기 들으면 다 조용하고 소심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다.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반응이 큰 사건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 요인 중에 하나가 저런 가스라이팅 또는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는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수사당국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동원해서 심리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범위한 수사, 교사와 어떤 그런 사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배후와 사주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이제 분열 움직임이 일단은 멈춤 상태가 됐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이 이제 가시화된 상황이었는데 신당 선언이 좀 이제 보류가 됐고, 일각에서는 타이밍 자체를 좀 놓쳤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된 이후에 당을 이제 좀 탈당하고 신당 창당, 뭐 이것도 이제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고, 또 공천까지도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고 쫓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지난 연말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했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이제 확인을 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밝혔고요. 또 어제 한 방송에서는 만남 후에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가 더 굳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소회도 밝혔습니다. 근데 예정됐던 창당 기자회견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의 시계가 좀 멈춰진 것인지, 또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 포함해서 좀 들어볼까요?
뭐 잠깐이야 멈출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도 뭐 그냥 예정대로 가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뭐 돌발 사건이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기 뭐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잠시 멈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2월 14일까지 모든 일정, 창당에 관련된 일정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시간이 뭐 촉박한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압축해서 스피드를 높여서 가면은 창당이 2월 14일까지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잠시 붉은 등이 들어와서 내거리를 가다가 잠시 좀 차가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거리는 유턴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압축 실행 프로그램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무 진행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가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빨간불과 파란불만 있는 신호등 앞에서 현재 이제 빨간불이 잠시 켜진 것이고 네. 파란불만을 기다리고 그건 잠시 후에 이제 유턴할 수 없는 유턴 좌회전이 없다는 거죠. 유턴 좌회전 없는 그냥 직진만 있는 거예요. 네, 신성범 의원님. 물론 전 내부 사연을 잘 모릅니다만 다만 제3자 후계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원심력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렇게 분열시킨다는 민주당을 이렇게 갈라친다는 원심력이 약화된 것만은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전국 자체가 한동훈에서 어찌됐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재명으로 확 바뀌었잖아. 이게 오랫동안 또 끌테고 심지어는 뭐 저렇게 되면 재판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니까 당연히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 단길론이 한 번 더 강화될 터인데 과연 이낙연 대표 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련의 흐름을 볼 때는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세진다. 원심력이 주춤하는 거는 맞는 모양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빠른 쾌유를 이제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외에 불참한 인물이 이제 또 있는데요. 작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었던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 올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한 그 대통령의 반대 의지, 거부권, 제 요구권에 대한 의지와 또 총선에 대한 국민 여론, 유권자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이 상황은 먼저 그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오늘 참석자가 한 200여 명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오부 의원을 포함해서 막 각계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네. 영부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래진 게 맞아요. 지난번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나타날 경우 카메라의 초점이라는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는 데 부담감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별 다른 정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이제 분명한데 총선 여론에는 어떻게 이게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흔히 하는 말로 김건희 여사를 왜 저렇게 민주당이 줄곧 끝까지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느냐. 김건희 여사가 가장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간 그 비호감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유경수 여사라는 퍼스트 레이디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는 신데렐라랄까 갑자기 부상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나름의 뭐랄까 이게 비호감을 앞에 있는 뭐랄까 이게 익숙하지 않음, 숙달치 않음 이런 데에 대한 좀 반발심도 깔리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이거든요. 비호감의 원인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봐요. 네. 그 지점을 계속 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총선에까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 4월달까지 영부인의 이미지를 대국민 이미지를 급격하게 좋아질 뭐는 만들어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 부담은 좀 있는 거죠. 네, 용산 그 대통령실은 이번 그 피습 사건에도
제 요구권, 거부권은 행사할 것이다.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저께가 이제 국무회의 오전에 열리는 날인데 그 특검법 회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후로 늦췄다가 그때까지도 국회가 안 보내니까 이제 다음에 특별 국무회의 기일을 잡기로 하고 지금 일단은 홀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즉각적으로 하여튼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과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일단 그 진로를 뭐 이거냐 저거냐 하는 단계는 뭐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검법만 있었다 그러면 또 뭐 논란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명품백 사건이 겹치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건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초에 신년을 맞이하는 여론조사에도 여러 군데서 이걸 가지고 물어봤죠. 근데 뭐 비슷해요. 국민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건 12월 초에 여론조사하고 지금 흐름이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문제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비호감은 네. 중도층에 어필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각 당의 지지층한테는 이미 확고하게 돼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은 아주 부정적이고 국힘당 지지층은 그래도 영부인인데 하면서 봐주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 중도층이 거기에 이제 민주당 측에 가세를 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이 거부감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현재 여론조사의 흐름으로는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거부권을 무조건 즉각적으로 행사한다는 이 용산의 판단은 지금 현재 거스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마 선거 영향의 요인이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는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제 이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었고 오늘 이제 대한노인회를 이제 방문을 해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그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 광주를 이제 방문해서 5.18 묘지를 참배 후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좀 거침없는 행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지휘를 위해서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지휘 행보가 예상대로인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파격적이고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같이 종합해서 좀 들어볼까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방향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초선에 충청권 출신 장동혁 의원을 장동혁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0.5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그만두고 이제 지사로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 영남의 3선인 이만희 의원을 사무총장 하던 것을 0.5선의 충남 출신 초선으로 바꿨다는 점 하나. 여의도 연구원장을 데이터 전문가,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갖다 놨어요. 이게 뭘 하느냐. 과학적인 데이터로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영남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나름의 선언을 한 걸로 저는 보여져요. 네. 그 지금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취임사 때 보면은 국민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의 힘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 이런 편. 뭐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하지도 않고 비례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분. 그리고 헌신을 요구할 때는 헌신을 요구하겠다는 부분.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공천의 방해가 눈에 보인다. 그건 뭐냐. 상당한 규모, 대규모의 인적 쇄신은 불가피함으로 보여진다.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겸임한다니까 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굉장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네, 이건 뭐 인사 문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사실은 예고가 된 거고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거의 다 검찰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인사, 특히 공천의 그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마 당은 굉장히 시끄러운 내용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용산하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하게 변화의 조짐을 가질 수가 없어서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처음엔 좀 이게 쇼라도 당정 관계를 뭔가 좀 바꿔보려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어 보여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로 봐서는 굉장히 급격한 인사, 공천, 뭐 이건 불가피한 코스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 이제 그 마지막 이슈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에 대한 건데요. 그 천하용인 일명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들 중에서 한 명만 빼고는 김용태 전 최고만 빼고는 다 이제 합류가 됐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오늘 이제 탈당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서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 당원 가입 인원이 벌써 이제 5,400명이고 이 중에는 또 차후에는 현역 의원과 중진급 인사도 접촉 중이다. 이런 그 자신감을 비췄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가 이제 좋지 않으면 그 총선 후에 자신의 신당과 합당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이루어진다면 뭐 합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발언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 마지막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했다는 말, 그러니까 총선 선거 결과가 여당에게 국민의힘이 안 좋으면 합당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선거 결과 안 좋으면 나한테 손을 내밀 겁니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겁니다. 내가 그때는 다시 당에 돌아가서 주류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 나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말로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거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시대 정신이 실현된다는 표현. 다시 말하면 한쪽을 비판해서 될 건 아니라는 점. 결정적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또 이겼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에 대해서 명분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표현은 정확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건 문제예요.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과 이준석의 대결로, 경쟁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 하기 나름이다. 오히려 열세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여당 당 임시 대표로서 여당을 왜 찍어야 줘야 되는지,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달려있고 그 설득의 요체는 먹고 사는 문제, 흔히 말하는 민생 문제에 천착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신경민 의원님. 두 당의 경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근거는 뭔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국힘당 안에 내부 동향을 아마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 얘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양당 정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3당 그리고 다당을 얘기하는 마당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판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다당제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얘기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4당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냐 3당으로 치르게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신당은 조만간 저희가 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길은 들어섰고요. 네. 좀 신호가 약간 꼬여가지고 뭐 붉은 등이 들어와 있는 건데 네. 이게 유턴이 없는 길입니다. 곧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여의도 정치외전 마칠 시간인데요. 그동안 신신 콤비, 저도 신시지만 신신 콤비로 멋진 그 정치 논평을 들려주셨던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저희와 이제 마지막 방송이셨네요. 마지막이네요. 네네. 그 소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국회 방송에 감사드리고 특히 신경민 언론계 또 정계 선배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많이 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딴에는 이제 정치를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조금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래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내년 4월 총선에 우리 저희 지역구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역구 이번에 그 저희가 또 총선 방송을 할 텐데 저희도 많이 좀 다뤄주세요. 저희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